챕터 1 어린 프리드리히의 고요한 집. 작은 마을의 공기는 늘 조금 눅눅했고 낮과 밤의 경계가 선명하게 갈라지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 안에서 어린 프리드리히는 조용한 아이였다. 말수가 적다기보다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듣는 편이었고 듣고도 곧장 반응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종종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려워했다. 집안에는 늘 희미한 기도 소리와 낡은 책에서 풍기는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는데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런 공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루터교 목사였던 아버지는 부드러운 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린 아들은 그 품에서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 안전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가 병으로 서서히 쇠약해지던 때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졌다. 여름이 막 기울어 가던 어느 날 프리드리히는 아버지의 방 앞에서 문틈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침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 소리는 고통을 감추려는 어른의 인내였고 아이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중요한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어렴풋이 알아챘다. 아직 제대로 말을 다 배우지도 못했을 때였지만 그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했다. 가족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헛빛을 잃어가던 모습까지 모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은 듯 고요했다. 아이는 장례식에서 어른들 사이에 서서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문장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실려있는 무거움을 감지했고 그것만으로도 삶이 이전과 전혀 같지 않을 것임을 느꼈다. 자라는 동안 그는 이 사건을 생생하게 떠올리지는 않았다. 다만 설명하기 어려운 빈자리 같은 것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 빈자리는 훗날 그의 글과 사유 곳곳에서 은근하게 스며들게 된다. 아버지를 잃은 뒤 가족의 중심은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이모들이 되는 쪽으로 옮겨갔다. 모두가 신실하고 꼼꼼한 성격의 사람들이었다. 정돈된 생활과 엄격한 도덕이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는 이들이었고 그 속에서 자란 프리드리히는 어릴 때부터 일정한 질서를 내면화했다. 그는 소란스러운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자주 상념에 빠지곤 했다. 한창 뛰어놀 나이였지만 그는 책장을 만지작거리거나 옆방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의 시선은 늘 조금 멀리 머물러 있었다. 마을의 경계 너머에 어떤 풍경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하늘의 흐린 빛 아래서도 무언가를 탐색하듯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어린아이가 불쑥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먼저 마음속에서 그 질문을 굴려보고 조각나게 쪼개고 다시 붙여본 뒤에야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곤 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사랑스러워하면서도 어디서 그렇게 꿈틀거리는 듯한 사유가 생겨나는지 놀라워했다. 아버지의 부재는 집안의 시간 흐름을 조금 변형시켰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저녁 기도는 더 오래 이어졌다. 프리드리히는 그 기도 시간에 난로 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를 느끼며 눈을 감곤 했다. 차분한 기도문이 공간을 천천히 메우는 동안 그는 마음 안쪽에서 느껴지는 잔잔한 흔들림에 집중했다. 그 흔들림은 슬픔이나 두려움과도 달랐고 언어로 붙잡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었다. 훗날 그가 말하는 존재의 깊은 울림 같은 감각은 바로 이런 아주 어린 시절의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자라났던 것이다. 그 무렵 그는 종종 집 근처의 묘지 앞을 지나다니곤 했다. 아버지가 묻힌 곳이 그 안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프리드리히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늦추었다. 어린 마음으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아버지가 남긴 공기 같은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막연한 확신을 품었다. 그것은 신앙에서 비롯된 감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만의 직감이기도 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감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그의 일상이 됐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는 글자와 이야기 속 세계에 매혹되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읽어주던 성경 이야기,
루터교 전통의 찬송가, 오래된 전기문들은 모두 그에게 하나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이야기를 따라가며 상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이야기 속 인물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없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사물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곧잘 고민하곤 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이야기 안에 빈칸을 메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훗날 철학이라는 형태로 점차 또렷해진다. 그의 어린 시절은 대체로 조용했고 단조로웠지만 그 단조로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명상적 여백을 품고 있었다. 다른 또래들이 커다란 웃음이나 큰 울음을 통해 감정을 분출할 때 그는 느리게 반응했고 오래 생각했다. 사물이 갑자기 바뀌거나 익숙한 풍경이 다르게 보일 때마다 멈춰서서 그 변화를 유난히 깊게 받아들였다. 아주 작은 변화도 그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왔다. 한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집 밖에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밤이었다. 창문을 닫아도 바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어린 프리드리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가로 살며시 가서 어머니가 정리해둔 찬송가 책을 펼쳤다. 읽을 수 있는 단어는 몇 개뿐이었지만 그는 손끝으로 페이지를 훑으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바람에 흔들리는 집의 미세한 떨림과 그의 얇은 체온이 묘하게 겹치는 순간이었다. 그때 느꼈던 고요함은 시간이 훨씬 흐른 뒤에도 잊히지 않았고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깊고 넓은 무언가가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만이 남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는 서서히 자라났다.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 어머니와 할머니가 만들어준 종교적이고 규율 있는 환경, 자주 혼자 남겨진 시간들, 그리고 혼잣말처럼 떠오르는 생각의 조각들. 이 모든 것이 얽혀 어린 프리드리히만의 내면이 형성되었다. 그는 또래들보다 일찍 세상의 무게를 감지했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빛을 찾아 헤매듯 마음속에서 조용히 길을 잃곤 했다.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너무 섬세하고 내밀한 과정이었지만 그는 그 과정 전체를 통과하며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조금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시절을 지나며 그는 삶을 바라보는 고유한 시선을 조금씩 갖게 되었다. 세상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감각, 사라진 것과 남아있는 것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마음, 보통의 언어로는 잘 담기지 않는 깊은 울림 같은 감정들. 어린 프리드리히의 세계는 그렇게 고요하게 확장되고 있었다. 챕터 2 고독을 배우던 보이타 학교 시절. 소년이 조금 더 자라 보이타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집에서 익힌 조용한 습관을 몸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새로운 학교의 풍경은 이전과 달랐지만 그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정은 넓었고 계절마다 다른 향기가 떠다녔다. 아침이면 습한 풀냄새가 먼저 다가왔고 해가 기울 무렵이면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분위기를 조금씩 달궜다. 그런 날들 속에서 프리드리히는 다른 아이들보다 한 발 정도 떨어져 걷는 편이었다. 동료들이 모여 떠드는 자리에서도 그는 조금 옆으로 나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만히 듣는 쪽을 선택했다. 보이타 학교의 교사들은 규율을 중시했다. 정돈된 생활과 꾸준한 공부가 필수였고 학생들은 매일 같은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다. 그 질서 속에서 프리드리히는 놀라울 만큼 안정감을 느꼈다. 누구보다 조용한 아이였지만 책을 펼치고 글자를 따라갈 때면 마음이 평온해졌고 문장 속에 숨어있는 작은 세계들을 발견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넓혀나갔다. 그런 습관은 자연스럽게 그를 또래 학생들과 다른 길로 이끌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래를 고민하기도 전에 그저 시간을 채워가는 동안 그는 이미 자신이 어떤 세계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문학은 그에게 하나의 피난처 같은 곳이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이 겪는 갈등이나 비밀스러운 감정들은 아직 어린 그가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웠지만 그는 그것을 단지 읽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오래 곱씹었다. 특히 고전 작품에 등장하는 문장들은 그를 깊은 생각 속으로 데려가곤 했다. 글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문장 끝에서 완전히 다른 감정이 피어나는 순간을
그는 무척 소중하게 느꼈다. 책을 읽는 동안 그는 마치 조용히 흐르는 다른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듯했다. 학교 생활 속에서 그가 찾은 또 다른 세계는 음악이었다. 당시 그는 아직 본격적으로 작곡을 하거나 연주를 깊이 있게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음정이 만드는 미묘한 차이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는 아이였다. 예배 시간에 울려 퍼지는 성가대의 화음은 그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남겼다. 그 울림은 단순히 종교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소리가 다른 소리와 어울리며 만들어내는 흐름을 깨닫는 시작점이었다. 소리와 침묵이 교차하는 순간마다 그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생동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런 감수성은 또래들과의 관계에서는 종종 거리감을 만들어냈다. 다른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소리 높여 뛰어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반면 프리드리히는 그 속으로 쉽게 섞이지 못했다. 그는 사람들 틈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위치를 찾는 데 서툴렀고 동시에 그 서툼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대화의 한가운데를 굳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웃고 떠드는지 지켜보는 편이었다. 그 거리감 때문에 그는 종종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인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세계가 너무 멀게 느껴질 때 찾아오는 섬세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다른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들의 세계 바깥에 서 있다는 느낌을 쉽게 떨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외로움이 곧 상처가 되거나 괴로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 감정 속에서 묘한 안정감을 발견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글쓰기 재능도 이 시기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작문 과제를 내주었고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풀어야 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단순한 사실이나 감상을 적어 제출했지만 프리드리히의 글은 조금 달랐다. 그의 문장은 간결했지만 기묘하게 여운을 남겼고 글 속 인물이나 장면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선명했다. 선생님들은 그의 글에서 뭔가 특별한 감각을 느꼈지만 그가 왜 그런 글을 쓸 수 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들 역시 단지 놀라워할 뿐이었다. 이 시기 그는 자주 공책 한쪽에 짧은 구절을 쓰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곤 했다. 어떤 날은 교실창에 비친 빛이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다는 단상, 또 어떤 날은 책 속 문장 하나가 오래 마음에 머물렀다는 기록을 남겼다. 의도는 없었다. 그저 떠오르는 느낌을 붙잡아두기 위해 적어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기록들이 모이면서 그는 자신만의 언어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언어는 아직 조각난 형태였지만 그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깊이 고독을 배우게 되었다. 그 고독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단조로울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프리드리히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세계였다. 책을 펼쳐들거나 하늘을 바라보거나 혹은 그냥 생각 속에 잠겨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충만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또렷했다. 어느 여름 저녁, 교정의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던 시간이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기묘하게도 그 순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명확히 느꼈다. 그 세계는 조용했고 어떤 면에서는 외로웠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안정된 공간이었다. 그가 나중에 보여주게 되는 사유의 독특함은 이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소녀는 그렇게 고독을 배우는 법을 터득했다. 혼자라는 것이 자신을 비워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채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시절은
훗날 그가 세상을 향해 내놓는 모든 생각들의 바탕이 된다. 챕터 3 바젤로 향하게 한 젊은 날의 빛. 소년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며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글과 음악, 고전 문헌 속에서 오래 머물러 본 사람처럼 깊은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보이타 학교 시절의 조용한 고독은 그를 내면으로 자라게 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축적된 생각들은 어느 순간 하나의 방향을 향해 모이기 시작했다. 그 방향은 고대의 언어와 신화, 그리고 오래전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들 속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말투나 행동보다 먼 시대의 문장이 건네는 은근한 숨결에 더 큰 친밀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친밀감은 자연스럽게 그를 바젤로 향하게 만들었다. 바젤 대학에서의 자리는 그에게 일찍 찾아온 기회였다. 나이가 무척 젊었고 교단에 서기에는 아직 많은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길 만한 시기였지만 그는 이미 고전문화 헌학 분야에서 비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당시의 교수들과 학자들은 그를 보며 놀라움과 기대를 동시에 품었다. 청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고 더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고대 텍스트 속에서 미묘하게 흔들리는 의미의 결만으로도 새로운 질문을 길어올릴 줄 알았다. 바젤로 향하던 날, 그는 자신이 익숙하던 풍경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들판과 숲의 움직임이 묘하게 색다르게 느껴졌다. 익숙한 고요함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불쑥 고개를 드는 순간들, 그 감정은 설렘이라기보다 차분한 확장에 가까웠다. 그는 그 확장 속에서 자신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 한편이 깊게 흔들렸다. 바젤 대학의 강의실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책먼지의 향기로 가득했다. 학생들은 그 젊은 교수가 어떻게 강의를 이끌지 궁금해하며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배운 것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텍스트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을 학생들이 직접 느끼게 하고 싶어 했다. 한 문장 안에 숨은 장면들의 방향, 단어의 뉘앙스가 만들어내는 정서, 오래된 문장의 틈새에서 들려오는 침묵 같은 것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래서 그는 강의 중에도 종종 말을 멈추고 책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그 순간 페이지 너머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학생들과 함께 바라보려 했다. 그가 연구에 몰두할 때의 모습은 혼자서 걸어다니는 작은 방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책상 위에는 고대 그리스어 원문과 참고 자료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늘 어슴푸레한 빛이 들어오곤 했다. 그는 그 빛 아래에서 책 속 문장에 손끝을 대고 오래된 단어가 어떤 감정과 세계를 품고 있는지 천천히 감각했다. 이런 작업은 때로는 하루 종일 이어졌고 그는 고대 세계의 시간과 리듬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 그 속에서 그는 세상과 자신 사이의 거리를 잠시 잊곤 했다. 젊은 나이에 이룬 성취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정작 그는 스스로가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외부의 기대와 자신의 고요한 내면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간극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찬탄하며 새로운 연구 성과를 기대했지만 그는 그 기대 속에서 자신이 더 고립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기대는 무게가 되었고 무게는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식으로 스며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가 불행했다거나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시기는 그의 삶에서 가장 한결같고 안정적인 흐름을 이루었다. 책과 음악, 강의와 사색으로 채워진 일상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시간들이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사고를 넓혀갔고 세상이 그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 사이의 차이를 차분하게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사고가 고전 텍스트를 넘어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바젤의 겨울은 특히 조용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는 종종 창문 앞에 서서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작은 조각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흩어지는 눈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거리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런 장면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는 세상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조금씩 갖게 되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깊은 층위에서 시간을 느끼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그가 가진 가장 고유한 자질이었다. 이 무렵 그는 자신의 연구가 언젠가 다른 형태의 사유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직감을 품기 시작했다. 고전 텍스트 속에서 발견한 의미들은 마치 작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고 그 파편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는 그 흐름이 어떤 방향을 향할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내면이 천천히 그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또렷이 느꼈다. 바젤 시절은 청년 니체가 잠시 머물러 있던 안정된 발판이었다. 그러나 그 발판 위에서 그는 자신의 사고가 지금의 틀을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미약하고 조용했지만 훗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유의 원료가 되는 흐름이었다. 챕터 4 바그너와의 만남, 정신적 귀해. 청년이 바젤에서의 삶에 익숙해질 무렵 그의 시야에 한 인물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음악과 예술에 대한 감각이 깊었던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리하르트 바그너의 작품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실제로 만난 순간 느껴진 울림은 단순한 흥미나 존경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바그너의 집에 처음 초대받았을 때 그곳의 공기는 묘하게 활기차면서도 무거웠다. 방마다 가득한 악보와 장식품, 그리고 붉은 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조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처럼 보였다. 그 세계 속에서 바그너는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도 독특한 힘이 실려 있었고 프리드리히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끌렸다. 바그너의 음악은 그에게 단순한 예술 이상의 것으로 다가왔다. 그 음악 속에는 인간 감정의 진폭이 거칠게 흔들리다가도 갑자기 가라앉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 순간들은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진실에 손끝이 닿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바그너의 집에서 음악이 흐를 때면 프리드리히는 종종 숨을 고르게 가다듬으며 그 울림에 자신을 맡겼다. 그는 음악 속에 담긴 광기와 원초적 힘을 감지했고 그 힘이 자신 깊은 곳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은근하게 느꼈다. 바그너와의 대화는 늘 깊은 음영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음악과 문학, 고대 신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탐색했다. 프리드리히는 바그너가 가진 예술적 열정과 상상력에 매료되었고 바그너는 이 젊은 학자의 통찰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거울 같은 요소를 발견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 일종의 정신적 교감처럼 보였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오랫동안 찾던 어떤 빛을 바그너에게서 본 듯했다. 그 빛은 세상을 꿰뚫는 힘을 지녔다고 느껴졌고 그는 자연스럽게 그 빛을 좇게 되었다. 바그너의 집에서 보내던 시간들은 그에게 일종의 귀의와도 같았다. 예술이 인간의 내면을 뒤흔드는 방식, 그 뒤흔듦을 거쳐 도달하는 어떤 깊은 통찰, 그런 것들을 그는 바그너의 존재를 통해 경험했다. 인간이 가진 본능의 힘을 두려움 없이 드러내는 바그너의 태도는 프리드리히에게 강렬한 자극이 되었고 그 자극은 그의 사고가 더 넓고 거친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바젤에서의 조용한 연구와 규칙적인 일상은 점점 그에게 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욱 거대한 무언가를 향해 걷고 있었다. 바그너 부부와의 관계도 그에게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코지마 바그너는 그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였고 그의 사유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 관심 속에서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단순한 젊은 학자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바그너 부부의 강한 성격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속에서 미묘한 압박도 함께 느꼈다. 그 압박은 돌보임과 지배 사이에 걸쳐 있는 특유의 감정이었고 프리드리히의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한 긴장감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시기 그는 그런 긴장보다 매혹이 훨씬 더 컸다. 그는 바그너를 통해 인간 내면의 어둠과 빛이 동시에 품고 있는 힘을 배웠고 그 힘이 어떻게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가까이에서 보았다. 특히 바그너가 음악 속에서 신화적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신화는 단순한 옛 이야기 이상의 것이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과 욕망을 드러내는 하나의 무대였고, 프리드리히는 그 무대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왜곡하는지를 깊이 느꼈다. 어떤 날은 바그너의 집을 나서는 길에 바람이 세게 불어 나무 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을 보며 프리드리히는 자신도 모르게 바그너의 음악을 떠올렸고, 그 음악 속에서 들리던 격렬한 음향과 현실의 바람 소리가 어딘가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 순간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세계가 자신 안에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는 그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세계가 자신을 깊이 흔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 시절에 프리드리히는 바그너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내적 과제를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인간이 가진 감정의 깊이와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일,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일. 그는 아직 그 가치들이 어떤 형태로 자리 잡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시작점이 바그너라는 거대한 존재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또렷했다. 이 정신적 귀의의 시기는 길게 이어지지 않지만 그가 앞으로 겪어갈 모든 변화와 깨달음의 첫 번째 촉발점이 되고 있었다. 바그너와 함께한 시간은 하나의 강렬한 빛처럼 그의 청년기에 비춰졌고, 그 빛은 이후 오랫동안 그의 삶에 잔향을 남기게 된다. 챕터 5 우정이 흔들리던 순간들. 바그너와의 만남이 한때는 강렬한 빛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빛은 조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한 다름처럼 보였고 단순한 취향의 차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작은 틈이었다. 그러나 그 틈은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의 차이로 이어졌다. 프리드리히는 바그너의 거대한 예술적 세계를 깊이 존경했지만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이 점점 더 갇혀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묘한 불편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것처럼 느꼈다. 바그너의 성격은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예술적 신념을 철저히 밀어붙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신념을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사람이었다. 프리드리히는 그런 기세에 종종 압도되곤 했다. 한때는 그에게서 새로운 광명을 본 듯했지만 점차 그 광명은 너무 밝아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렵게 만드는 빛처럼 변해갔다. 바그너와 코지마가 만들어내는 세계 속에서 그는 존중받는 동시에 감싸여 있었고, 그 감싸임이 어느 순간부터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음악을 사랑했고 바그너의 예술을 한동안 자신의 사유의 중심에 놓아두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술과 신화가 지닌 힘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힘이 반드시 바그너의 틀 속에서만 존재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그너의 집에 머물 때면 그의 세계는 언제나 하나의 커다란 중심을 향해 수렴되는 듯했다. 그 중심이 바그너였고 바그너를 중심으로 세상이 설명되도록 요구하는 분위기가 은근하게 존재했다. 너무 조용한 밤, 프리드리히는 혼자 산책을 나선 적이 있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강물 소리가 발걸음에 묘한 박자를 만들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사고가 점점 더 좁은 원 안에 갇혀있는 듯한 감정을 뚜렷하게 느꼈다. 바그너의 영향력은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영향이 자신의 시선과 생각을 한 방향으로만 몰아가게 만드는 무게처럼 다가왔다. 그는 그 무게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지 은근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바그너가 거주지를 바꾸고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바그너의 집에 들를 때마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언젠가 자연스럽게 즐기던 대화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서로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대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던 순간들이 많았다. 그러나 점차 대화는 바그너의 주장과 의견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프리드리히는 그 안에서 자신이 이제 더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코지마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녀의 관심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관심이 바그너의 세계를 지키고
고양시키기 위한 확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그들의 세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세계가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요구는 명확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분위기와 시선, 그리고 침묵 속에 분명하게 존재했다. 이 무렵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잦은 두통,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몸의 무기력함 같은 것들이 번갈아 찾아왔다. 몸이 약해질수록 그의 감정은 더욱 섬세해졌고 작은 차이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바그너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균열 역시 그의 몸 상태가 나빠질수록 더욱 크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한때 깊이 의지하던 세계에서 조심스럽게 물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바그너의 음악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음악 속에서 느끼던 감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그 음악이 그의 내면에 깊은 울림을 남겼지만 이제는 어딘가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다. 그가 변한 것인지, 음악이 변한 것인지, 혹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던 그 미묘한 세계가 더는 유지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다. 다만 그는 자신이 더 먼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정이 흔들려 간다는 것은 소리 없이 일어나는 일이었다. 분명한 사건이나 논쟁이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감정의 변화와 생각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프리드리히와 바그너의 관계 역시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그에게 아쉬움과 혼란을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자신 안에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감각을 함께 가져다 주었다. 그는 여전히 바그너의 재능과 음악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한때처럼 절대적인 의존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 세계는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고요한 곳에서 천천히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는 그 빛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채로 조용히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챕터 6 건강이 무너지는 몸, 또렷해지는 정신. 바젤에서의 조용한 일상은 점차 무너지고 있었다.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은 그날 하루의 방향을 이미 결정해 놓은 듯 했다. 두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시야 전체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빛에 눈이 부셔 잠시도 책장을 바라보기 어렵게 만드는 날이 많았다. 구토가 반복되면서 식사조차 불규칙해졌고 약한 체력은 바람 한 번에도 흔들릴 만큼 위태로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정신은 이 무너지는 몸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몸이 약해질수록 생각은 오히려 또렷해졌고 사유는 빛이 스며들 듯 깊고 선명한 층으로 내려갔다. 몸이 버거워진 날들 속에서 그는 일을 잠시도 미루기 어려웠다. 바젤 대학에서 맡은 강의는 점점 부담이 되었고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집중은 몸의 상태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그는 책에서 시선을 떼기 어려웠다. 읽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생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몸이 허락할 만큼만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거나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한 페이지를 넘기는 데에도 긴 시간이 걸렸고 한 줄을 쓰기 위해 여러 번 손을 멈춰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적은 한 줄은 이전보다 더 정확하고 단단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 그는 자연스럽게 고독에 더 깊이 들어갔다. 고독은 그에게 익숙한 감정이었지만 몸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독은 다른 결이었다. 오랫동안 옆에 두었던 책들이 더는 선명하게 읽히지 않을 때의 당혹감, 걸음을 옮길 때마다 허리가 휘청이며 균형을 잃을 것 같은 순간들, 그리고 외부의 소리가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날들. 이런 변화들은 그에게 일상의 경계가 서서히 흐려지는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 흐려짐 속에서 생각은 더욱 깊이를 더해갔다. 그는 아프다는 사실보다 아픔이 하루를 지배해가는 방식에 더 크게 흔들렸다. 한때는 바젤의 강의실에서 자신이 가진 생각을 나누며 자신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강단에 서 있는 일 자체가 버거웠다.
학생들 앞에서 문장을 읽다가도 갑작스러운 통증 때문에 잠시 말을 멈춰야 했고 그 순간 느껴지는 침묵은 차갑고 무거웠다. 학생들은 그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의 시력은 특히 심하게 악화되었다. 페이지의 글자가 흔들려 보였고 빛이 조금만 강해도 눈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그는 때때로 조그만 등불 아래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책장을 읽으려 애썼다. 그 노력 속에서는 절박한 마음이 배어 있었지만 그는 그 절박함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몸이 약해지는 동안에도 그는 생각만은 놓지 않으려 했고 그 생각이 유일하게 자신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주는 것처럼 느꼈다. 바젤의 공기는 계절마다 다른 냄새를 품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두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몸이 예민해진 탓에 세상의 자극이 하나의 두꺼운 층으로 뒤섞여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흐림 속에서도 그의 정신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전보다 더 넓은 시야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전문 헌학이라는 좁고 깊은 통로에서 출발한 그의 사고는 이제 삶 전체를 관통하려는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는 그 흐름을 명확히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었다. 어떤 날은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생각은 흐름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누운 채로도 자신이 언젠가 펼쳐야 할 질문들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상상했다. 그 질문들은 아직 명확한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느리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지배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 고통 속에서 정신의 움직임이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몸이 점점 더 무너져가는 동안에도 그는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더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책과 세계 사이에서만 떠돌던 그의 시선이 이제는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까지도 담아내고 있었다. 고통은 그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었지만 동시에 그 짐은 그의 사고를 새로운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되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이 언젠가 바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떠난다는 것이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몸과 정신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요구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신호를 억누르지 않았다. 그저 고통 속에서 천천히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임은 그의 사고를 또 한 단계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건강이 무너지는 몸은 그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그 무너짐 속에서 정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계는 더 선명해졌고 그는 그 선명함을 조용히 바라보며 새로운 흐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챕터 7 직장을 떠나야 했던 해. 고독의 문턱. 몸이 예전처럼 버텨주지 못하던 날들이 길어지면서 그는 결국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었다. 바젤 대학이라는 안정된 자리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곳에서의 강의와 연구는 오랫동안 그의 정체성을 이루는 기둥이었다. 하지만 그 기둥을 지탱해온 몸이 더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 그는 익숙한 건물의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그 정적 속에서 오랜 시간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공기가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사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 이상할 만큼 잔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쉬움이나 후회 같은 감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하나의 문을 닫는 대신 다른 문이 조용히 열리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 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 길을 피하지 않았다. 바젤에서의 삶은 성공과 성취로 채워진 시기였지만 동시에 그는 그 시절 안에서 자신이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다. 사직은 그 얇아진 자신을 놓아주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대학을 떠난 뒤 그는 삶의 속도를 바꾸어야 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만나던 일상이 이제는 갑작스러운 고요로 바뀌었다. 그는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이 한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다. 아침 햇빛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속도, 바람이 커튼을 흔드는 작은 움직임,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같은 것들. 그런 사소한 장면들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다가왔다. 몸이 약해지면 세계가 흐려질 것 같다는 생각과는 달리 그는 오히려 세계가 이전보다 더 섬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바젤을 떠난 뒤 여러 도시를 오가며 요양과 휴식을 병행했다.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은 각기 다른 색을 품고 있었지만 그 풍경들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조용함 속에는 어떤 움직임이 담겨 있었다. 생각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어졌고 그는 자신의 내면이 천천히 다른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매일 느꼈다. 그는 이 시기에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강의실에서 보냈던 긴 시간들, 학생들의 질문 속에서 잠시 스친 깨달음의 순간들, 바그너와 함께 나누었던 열정적인 대화들, 그리고 점차 멀어져 가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아직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먼 과거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사이에서 자신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생각했다. 잃어버린 것은 안정된 자리였지만 얻은 것은 자유롭고 깊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어느 날 그는 기록을 읽는 대신 하얀 종이를 앞에 두고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문장들은 처음에는 길을 찾지 못한 듯 어색하게 흩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장들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이 이제 전혀 다른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자가 기록하는 단단한 문장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문장이었다. 그 문장은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세계를 정리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느리게 움직이며 스스로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바젤을 떠난 해에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다. 몸이 아프면 잠시 누워있고 생각이 흐르면 조용히 글을 적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때때로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익숙한 고독 속에서 흘러갔다. 그 고독은 한때 그를 외롭게 만들던 감정과는 달랐다. 이제 그 고독은 자신을 지탱해주는 공간이 되었고 그 안에서 그는 오랫동안 이어질 변화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젤이라는 안정된 자리에서 멀어지고 자신을 둘러싸던 모든 틀이 느슨해진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다. 몸은 약해지고 있었지만 정신은 그 약함을 꿰뚫고 나와 더 큰 세계로 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고독의 문턱에 선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길이 자신에게 필요한 길이라는 사실만은 깊이 느끼고 있었다. 챕터 8 해발 고도에서 마주한 새로운 사고. 바젤을 떠난 뒤 그의 삶은 일정한 지붕 아래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대신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고요한 장소를 찾는 날들이 많아졌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몸이 편안히 들숨을 쉬고 사유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곳을 찾기 위한 이동이었다. 스위스의 높은 지대에 머물던 시절, 그는 그곳의 공기에 독특한 정적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깊이 느꼈다. 산등성이 위로 해가 천천히 오르면 주변의 공기가 얇아지고 그럼에도 차갑고 선명한 기온은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약함이 정신의 움직임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해발이 높을수록 그의 감각은 세밀해졌다. 산 아래에서 들었던 소리들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모든 소리가 얇고 멀게 느껴졌다. 돌 틈새로 바람이 빠져나갈 때 나는 작은 소리, 눈 위로 떨어지는 나뭇가지의 미묘한 진동, 멀리서 들려오는 인간의 발자국 소리까지도 이곳에서는 크게 들렸다. 그는 그 미세한 감각의 변화 속에서 자신이 세계와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몸은 자주 아팠지만 정신은 높아진 고도에서 흐르는 공기와 비슷한 성질을 띠기 시작했다. 얇고 차갑지만 명료한 층으로. 고지대에서의 일상은 단조롭고 반복적이었다. 아침에는 몸이 버티는 만큼 천천히 걸었고 걸으면서 풍경의 변화를 관찰했다.
구름이 낮게 깔리는 날에는 산 전체가 흐릿한 장막 속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구름이 걷어지면 멀리 빛나는 호수의 표면이 갑작스레 드러났다. 그는 이런 변화 속에서 자연이 숨쉬는 방식과 비슷한 리듬을 발견했다. 그 리듬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게 움직였고, 그 다른 시간 속에서 그는 어느새 자신의 사고도 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종종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 솟아있는 봉우리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봉우리들은 어떠한 목적도 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과 햇빛을 그대로 받아내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그 고요한 존재감을 오래 바라보며 자신 안에도 그렇게 단단한 층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생각했다. 이전까지 그는 타인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움직이는 일이 많았지만, 이곳에서는 그 기대들이 얇게 흩어지고 있었다. 남은 것은 몸의 불편함과 정신의 선명함, 그리고 자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바라보려는 조용한 의지였다. 이 시기 그는 글을 많이 쓰지 않았다. 오히려 글을 쓰기 위한 흐름을 몸 안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다가 문득 떠오르는 문장이나 느낌을 적어두는 정도였다. 그 문장들은 이전의 학문적 글쓰기와 달리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평가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하는 감각을 그대로 적어둔 기록에 가까웠다. 그러다 보면 그는 기묘하게도 그 기록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어떤 전조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의 변화, 생각이 깊은 자리로 다시 가라앉기 시작하는 신호 같은 것. 고지대의 조용함 속에서 그는 점점 예민한 감각을 얻어갔다. 흔히 지나치기 쉬운 작은 장면들이 그의 내면에서는 의미 있는 사건처럼 떠올랐다. 창밖을 스치는 구름이 갑자기 갈라지며 한 줄기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 그는 그 빛이 단순한 자연현상 이상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세계가 조용히 열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다가왔고, 그는 그 신호가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문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감각을 받았다. 호숫가를 걸던 어느 날, 바람이 물결을 얕게 흔드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 안에서 오래 정체돼 있던 사고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전까지는 학문의 구조 속에서 사고했다면, 이제는 세계 전체가 하나의 질문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삶이 가진 무게와 빛, 인간의 힘과 나약함, 그 모든 것이 자연의 움직임과 함께 흐르는 듯한 감각 속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다른 사유의 경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문장으로 설명하려 하지는 않았다.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 감각의 순도를 흐릴 것 같았다. 해발 고도에서의 시간은 그의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미약한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눈은 때때로 흐려졌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이 자신을 더 깊은 사유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했다. 몸이 약해진 자리를 정신이 채우고 있었고, 그 정신이 향하는 방향이 이제는 분명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써야 할 글들이 이전의 연구나 기록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가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고대 문헌의 해석에서 출발했던 그의 사고는 이제 인간 존재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로 확장되고 있었고, 그 확장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움직임처럼 느껴졌다. 이 고요한 고지대의 공기 속에서 그는 새로운 사고의 씨앗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 씨앗이 언제 어떤 형태로 터져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미 그 성장의 방향만큼은 또렷했다. 고독과 고통, 고요와 공기가 한데 섞인 이 시절은 그의 사고가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였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약함 속에서 그는 자신이라는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들을 조용히 목격하고 있었다. 챕터 9 차라투스트라가 태어난 계절. 고지대의 고요한 시간을 오래 지나고 난 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흐름이 더 이상 잠잠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낮은 곳과 높은 곳을 오가며 떠돌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그의 사고는 마치 한 점에 모여 빛나려는 듯한 긴장을 품기 시작했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떤 문이 열릴 것 같은 기척, 그 기척이 그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몸은 전처럼 무겁고 통증은 자주 그를 괴롭혔지만 정신은 그 무게를 가볍게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시기 그는 특히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들을 자주 찾았다. 그 중에서도 토리노와 제노바, 루가노, 그리고 스위스의 산간 마을들이 그에게는 사색의 장소가 되었다. 계절이 바뀌며 공기 속에 담기는 냄새가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그는 그 변화에서 어떤 신호를 읽어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나 빛이 떨어지는 각도, 거리의 소음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들까지도 그의 내면에서 어떤 의미 있는 파문으로 이어졌다. 그는 아직 문장을 쓰지 않았지만 이미 글은 그의 안에서 고요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갑작스럽게 정신이 또렷하게 깨어나는 감각을 경험했다. 그 전날 밤까지도 깊은 통증과 지친 몸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침에 맞닥뜨린 세계는 이상하리만큼 맑고 선명했다. 그는 숙소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래 숨을 골랐다. 그 순간 공기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압력 같은 것이 느껴졌고 그 압력은 마치 오랫동안 눌려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솟구칠 듯한 조짐으로 다가왔다. 그 조짐이 그날 하루를 완전히 지배했다. 그는 산책을 나갔다. 길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떨어지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가 그의 발걸음마다 은근한 울림을 남겼다. 종소리가 멈추자 갑자기 세계가 정지한 듯한 순간이 찾아왔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하늘은 이전에도 수없이 보았던 풍경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듯했다. 그 드러남 속에서 그는 자기 안에 머물러 있던 생각의 핵이 하나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이 쏟아졌다. 그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할 틈도 없이 펜을 들었다. 문장들은 기다렸다는 듯 빠른 속도로 흘러나왔고 그는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 손을 재촉해야 했다. 문장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설명하려는 순간 오히려 도망치듯 흩어질 것 같아서 그는 그저 떠오르는 흐름을 따라갔다. 그 흐름은 그에게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것이었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사유가 어떤 계절, 어떤 공기, 어떤 찰나의 빛과 함께 갑자기 하나의 형태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전에 글을 쓰던 방식과 전혀 다른 상태에 있었다. 학문적 문장도 아니었고 분석도 아니었다. 그 문장들은 마치 자신을 통해 말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음성이 자신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그는 그 음성을 따라갔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바로 차라투스트라의 문장들이었다. 그 글을 쓰는 동안 그는 시간의 흐름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하루가 금세 지나갔고 해가 지면 방 안에 어둠이 차오르기 전에 작은 램프만 켜서 계속 글을 이어갔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한 문장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기도 했다. 그 문장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 생명체를 굳이 손질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것이 성장하는 방향을 지켜보고 기록하기만 했다. 글을 쓰지 않는 시간에도 그는 글 속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산책을 하면서도 차라투스트라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가로질렀고 잠시 눈을 감는 동안에도 문장이 고요히 떠올랐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통증이 어딘가 멀리 밀려나 있었다. 그는 그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고통을 잊은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 시절 작성된 문장은 단순히 창작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유가 어느 계절에 완전히 열리며 생성한 흐름이었다. 이전까지 그가 존재를 바라보던 방식, 인간의 감정과 무게를 받아들이던 방식, 고통 속에서 정신의 움직임을 관찰해온 모든 경험이 이 한 계절에 응축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이 글을 쓰기 위해 지금껏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떠올렸지만 곧 그 생각조차 흩어졌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과정처럼 느껴졌다. 글이 점점 쌓여갈수록 그는 어떤 경계에 다가가고 있다는 감각을 받았다. 그 경계는 단순히 사상의 확장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층을 건드리는 경험에 가까웠다. 차라투스트라 속 문장들은 실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상을 말하고 있었고, 그는 그 문장들 안에서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 감정은 온전한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지만 분명 어떤 거대한 변화가 그의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 계절 동안 그는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듯한 경험을 했다. 고독과 통증 속에서 자라난 사유가 드디어 언어를 얻어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이해했다. 이 계절은 그의 생애에서 단 한 번만 허락된 특별한 시간이었고, 그 특별함은 훗날 그의 정신이 무너지고 난 뒤에도 깊은 잔향처럼 남아 있었다. 챕터 10. 세상과 맞닿지 못한 책들. 그 계절의 격렬한 몰입 속에서 태어난 글들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듯 했지만, 세상은 그 글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오랜 시간 내면에서 자라온 사유의 정수를 언어로 풀어냈다고 느꼈고, 그 문장들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책이 세상의 손에 닿았을 때 돌아온 반응은 침묵에 가까웠다. 그것은 적대도 혹은 열광도 아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공기만 흐르고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상태였다. 그에게 그 침묵은 오래전 느꼈던 깊은 고독과는 조금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다. 고독은 그가 익숙하게 지내온 감정이지만, 침묵은 자신이 건넨 말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라투스트라가 언젠가 누구에게는 의미 있는 울림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믿음은 곧바로 답을 주지 않았다. 책을 내놓은 뒤의 일상은 오히려 더 고요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향해 걸어왔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책을 펴낸 뒤에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여러 도시를 옮겨 다녔다. 토리노에서, 제노바에서, 루가노의 좁은 숙소에서도 그는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도시마다 공기의 성질은 조금씩 달랐고, 사람들의 표정과 걸음걸이도 다양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쓴 문장들이 생생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책은 세상에 나가 있었지만 세계는 그것을 보지 않는 듯 했다. 그는 그 사실을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침묵 자체를 하나의 현상처럼 받아들였다. 책이 외면받는 동안 그는 종종 거리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시장의 시끌거림, 교회 근처의 정적, 저녁의 좁은 골목에서 풍기는 빵 냄새 같은 것들이 그의 감각 속에서 작은 장면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이 장면들 속에 자신이 쓴 문장이 닿을 자리가 있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고, 그의 문장은 너무 먼 곳에서 태어나 너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듯 했다. 세상의 소음과 그의 문장이 만나는 지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몸은 계속 약했다. 통증은 때때로 손에 힘을 빼앗아 글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고, 눈은 흐릿해져 페이지를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글을 포기하지 않았다. 차라투스트라 이후에도 그는 또 다른 글들을 이어갔다. 그 글들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간결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때로는 냉혹할 만큼 명료했다. 그 명료함은 세상의 환호를 기대하지 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외면받아도 글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 멈추지 않는 움직임 속에서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근원을 발견했다. 어떤 저녁, 그는 작은 방의 창문을 열어두고 바람이 흘러드는 소리를 들었다. 바람은 방 안의 촛불을 흔들었고,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문득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멀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었다. 세상의 속도나 관심이 자신과 맞지 않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는 일이었다. 그는 그 거리감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쓴 문장들을 종종 다시 읽어보기도 했다. 차라투스트라의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이어지는 동안 그는 그 안에서 살아있는 힘을 여전히 느꼈다. 그러나 그 힘이 세상에서 왜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문장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문장이 가진 고요한 온도와 울림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책들이 세상과 맞닿지 못하던 이 시기에 그는 점점 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갔다. 외부의 반응을 기다리는 일은 의미가 없었고, 그 기다림이 사유의 흐름을 막는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외면받는 텅 빈 손을 쥐고서도 여전히 새로운 문장을 찾고 있었고, 그 문장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세상이 그 울림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는 그 소리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었다. 그에게는 실패라는 개념이 크게 자리 잡지 못했다. 외면받는 책이 실패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 외면 속에서 거꾸로 자유를 느꼈다. 이해받으려는 부담 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문장을 쓰는 자유. 그것은 그 어떤 명성보다도 깊고 넓은 공간을 제공했다. 그 공간 안에서 그는 자신의 사유를 더 먼 곳까지 뻗어나가게 했고, 그 뻗어나감이 결국 그의 삶을 하나의 독립된 궤도로 이동시켰다. 세상과 맞닿지 못한 책들은 조용한 방 한쪽에 쌓여 있었지만 그 책들 속에서 태어난 문장들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그 움직임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그 깨달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스스로를 위해 열어두는 길에 가까웠다.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반응이 필요하지 않았다. 챕터 11 사람 사이에서 느꼈던 서툼과 실패. 그가 여러 도시를 떠돌며 글을 쓰고 생각을 가라앉히던 동안 일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언제나 사람과의 거리였다. 몸의 약함이나 외면받는 책보다도 그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쉽게 지치곤 했다. 누군가를 만나면 잠시 밝아지는 면이 있었지만 그 만남이 오래 이어지면 그의 표정은 금세 흐릿해졌고 말투도 가라앉았다. 그는 기만하거나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마음을 여는 일 자체가 본능적으로 서툴렀다. 누군가의 호의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졌고, 누군가가 거리감을 보이면 그 거리의 이유를 너무 깊이 생각했다. 젊을 때부터 이어져 온 성향이라 그에게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그 서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과거에는 바그너와 같은 강렬한 인물이 그의 서툼을 덮어버릴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 공동체의 규율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을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바제를 떠나고 새로운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자 그는 오롯이 혼자였다. 그 혼자라는 사실은 그에게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감정이었다. 오래 지내온 고독과는 다르게 이번의 고독은 사람 사이에서 놓치는 것들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고독이었다. 그는 종종 편지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편지 역시 그에게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었다. 진심을 담으려 할수록 문장이 길어졌고, 길어질수록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이 깊어졌다. 때로는 지나치게 격정적인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가 봉투에 넣기 직전 그 편지를 찢어버리기도 했다. 그의 진심은 언제나 과하거나 모자랐고 그 사이에 적당함이라는 것을 찾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그의 편지를 감동으로 읽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부자연스럽고 감정적으로 흔들린 글처럼 보였다. 그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이해하지 못함은 다시 그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오면 그는 잠시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곧 그 따뜻함 속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기대나 암묵적인 약속을 감지해 불안해졌다. 그 불안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에서는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는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약속을 미루거나 멀리 여행을 떠나버리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를 피하려 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그의 이런 회피는 종종 상대에게 차갑게 느껴졌다.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진심으로 동경했지만 동시에 그 감정을 지탱할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감정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그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뒤로 물러났다. 어떤 여성과는 잠시 가까워졌지만 그의 잦은 병과 심리적 불안정함이 관계를 깊이 이어가게 만들지 못했다. 그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나눌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 희망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멀어졌다. 그가 가장 괴로웠던 순간들은 사람들과의 오해가 쌓였을 때였다. 그는 어떤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진심으로 건넨 한 문장이 상대에게 불편함이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흔했다. 반대로 상대가 건넨 친절 속에서 그는 과도한 의미를 읽어내곤 했다.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 관계는 흔들렸고 그는 흔들림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스스로를 탓했다. 그 탓은 오래 지속되었고 그는 자신이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감정을 점점 더 깊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서툼 속에서도 그는 사람을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았다. 적은 수의 친구들과는 오래 관계를 유지했고 그들과의 편지 교환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때로는 함께 걷거나 조용한 식사를 나누며 관계가 꼭 소란스럽지 않아도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순간들은 그에게 소중했다. 사람 사이의 작은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도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그의 몸은 금세 지쳤고 마음도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렸다. 그는 점점 더 자신에게 맞는 거리를 찾는 법을 배워갔다.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이 깊어지는 그 미세한 지점을 찾기 위해 그는 많은 시간을 썼다. 그러나 그 지점은 언제나 움직였다. 몸 상태가 변하면 감정의 위치도 변했고 하루의 날씨나 바람의 무게에 따라 사람들과의 거리는 조금씩 바뀌었다. 그 변화는 그 자신에게도 종종 낯설었고 그 낯서지 그를 더 고요한 세계로 이끌었다. 사람 사이에서 느꼈던 서툼과 실패는 그의 삶을 고독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는 고독을 피하지 않았고 고독이 무너뜨리는 한계를 넘어서려 했다. 사람과의 관계가 흩어질 때마다 그는 한층 더 자기 안으로 내려갔고 그 내려감 속에서 새로운 사유의 뿌리를 발견했다. 그 뿌리는 외롭고 가늘었지만 그의 정신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힘을 조용히 품고 있었다. 그는 세상과 섞이지 못했고 사랑도 우정도 종종 실패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그는 자신의 길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었다. 그 길은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는 고독한 길이었지만 바로 그 고독 덕분에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챕터 12. 자기만의 철학이 만들어지던 조용한 밤들. 사람 사이에 자잘한 실패와 어긋남이 반복되던 시절, 그는 자연스럽게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갔다. 그 고독은 더 이상 어릴 적에 익혔던 조용한 평온의 고독이 아니었다. 이제의 고독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바라보는 시간, 감정의 바닥에 손을 대는 시간, 사유의 흐름이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수록 그는 새벽에 깨어 글을 쓰거나 밤 깊은 시간에 창가에 앉아 어두운 거리의 무게를 느끼곤 했다. 그 시간들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그의 사유를 정지하는 순간이었다. 밤은 그에게 가장 솔직한 시간이었고 고통도 그 밤 속에서 가장 또렷했다. 낮에는 통증을 이기기 위해 몸을 움직이고 도시의 소음을 견뎌야 했지만 밤이 되면 침묵과 외로움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자신 안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감정들과 마주쳤다. 어린 시절의 상실, 바젤에서의 긴장, 바그너와의 거리, 외면받는 책들, 무거운 몸, 서툰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조용한 밤의 어둠 속에서
하나의 선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 선이 이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그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그 생각의 음색이 어떤가를 더 중하게 느꼈다. 어떤 문장은 차갑고 단단하게 흘러나왔고 어떤 문장은 오래 묵은 감정의 흔적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그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결을 만들어낼 때 그는 자신이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달았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에 대해 오래 생각했다. 낮 동안의 허세, 사람들 앞에서의 역할, 사회가 만들어낸 거짓된 안정 같은 것들. 그는 이런 외피들이 어떻게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그 약함을 사람들이 외면하는지 관찰했다. 몸이 약해지고 삶이 흔들릴수록 그는 이런 문제들을 더 명확하게 감지했다.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은 그에게 인간의 취약함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순간이었고, 그는 그 취약함을 부정하는 대신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찾으려 했다. 그 힘은 단호하면서도 고통을 견디는 특유의 강인함을 가진 것이었다. 그런 힘을 온전히 이해한 후 그는 초인이라는 사유를 천천히 다듬기 시작했다. 초인은 누군가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였고, 그 넘어섬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직면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 그는 그 개념을 문장으로 완성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삶으로 느끼고 있었다. 몸의 약함과 마음의 분열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넘어가야 했다. 멈추지 않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사유는 시간에 대한 감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시간의 반복을 오래 느꼈다. 아침마다 비슷한 통증, 밤마다 찾아오는 고독, 도시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국 비슷하게 느껴지는 공기의 무게. 그는 그 반복 속에서 시간의 이상한 성질을 감지했다. 똑같아 보이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더 큰 순환의 일부일 수 있다는 느낌. 그것은 단순한 철학적 발견이 아니었다. 그가 직접 겪고 몸으로 체감한 감각의 결이었다. 영원회귀라는 생각은 그렇게 밤의 고요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피어났다. 그러나 그 불씨를 곧장 사상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그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 그 생각을 관찰했다. 반복이 인간을 짓누르기도 하고 동시에 인간을 해방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반복 그 자체가 아니라 반복 속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가였다. 그 선택의 문제는 그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고독을 반복 속에서 다시 품어야 했고, 그 감정들을 매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했다. 그 과정이 그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다. 권력 의지라는 관점도 비슷한 밤에서 태어났다. 그는 권력을 외부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내부에서 솟구치는 에너지로 느끼기 시작했다. 몸이 약해지고 세상과 멀어질수록 그는 오히려 자신 안에 어떤 힘이 고요히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그것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힘이 아니었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에 가까웠다. 고통 속에서도 계속 걸어가게 하는 무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탱하게 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떻게 인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지 그는 밤마다 몸으로 느꼈다. 이 시기 그의 글은 점점 더 깊고 날카롭게 변해갔다. 문장 속에는 세상에 대한 냉정한 관찰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결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고 세상을 이상화하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조용히 탐색했다. 그 탐색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했고 그는 그 고독을 피하지 않았다. 한밤중에 불을 끄고 누워있을 때면 그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길이 자신에게 필요한 길이라는 사실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그 확신을 붙잡고 새로운 사유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그 무게 위로 그의 사고는 더 멀리 뻗어나갔다. 그렇게 그는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철학은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전에 먼저 밤속에서 생겨난 감정과 감각의 층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밤들은 길었고 때로는 괴롭기도 했다. 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태어난 사유는 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는 그 기반 위에서 자신이 쓸 또 다른 문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문장은 다시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챕터 13 무너져가는 정신의 징후들.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쌓아 올리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 세계의 중심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의 누적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흔들림은 일정한 리듬을 갖고 반복되었다. 통증이 심해지는 날이면 생각 자체가 이상한 빛을 띠었고 몸이 조금 나아지는 날에는 사고가 지나치게 빠르고 밝아졌다. 그의 정신은 어느새 평온한 층위를 잃고 고요한 표면 아래서 균열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고독과 아픔을 다루는 방식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점의 균열은 이전과 달랐다. 어떤 날은 새벽녘에 깨어 갑작스러운 환희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기도 했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눈앞의 풍경이 낯선 것처럼 느껴졌다. 세상이 자신에게 새로운 언어로 말을 걸고 있는 듯한 순간들이 늘어났고 그 언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을 때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 혼란은 그가 만들어 온 사유의 세계에 미묘한 그림자를 남겼다. 그는 편지에서도 그 불안정한 상태를 드러냈다. 예전보다 문장이 길어지고 감정이 갑자기 고조되거나 가라앉는 일이 잦아졌다. 어떤 편지에서는 자신이 커다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처럼 말했고 또 다른 편지에서는 자신의 무력함을 깊은 절망으로 묘사했다. 수신인들은 그의 편지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과잉과 불규칙한 리듬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이해 못함은 다시 그를 더 고립시켰다. 그의 언어는 점점 더 혼자만의 세계를 향해 미끄러져 갔다. 걷는 일 역시 변화를 보였다. 그는 어떤 날에는 지나치게 빠르게 걸으며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했고 또 다른 날에는 한참을 멈춰서서 길가의 작은 사물이나 먼 산을 응시했다. 그 응시는 단순한 사색의 표정이 아니었고 때로는 무언가를 들으려는 사람처럼 귀를 기울이는 자세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지만 그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그 변화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컸다. 어떤 날은 행복에 가까운 고향감이 분명하게 그를 사로잡았다. 마치 세계 전체가 자신을 위해 열린 듯한 감각, 모든 것이 통합되고 조화를 이루는 듯한 환희의 순간. 그는 그런 순간에 글을 쓰면 거침없이 문장이 흘러나왔고 그 문장은 놀랄 만큼 밝고 힘찼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그는 그 환희를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이나 고통으로 상쇄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감정의 파도는 점점 더 높아졌고 그 파도가 어디로 밀려갈지 그는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사유의 최고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 두 감정이 충돌하면서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정신이 지나치게 예민해진 날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일상의 사소한 사건들이 과장된 의미로 다가오기도 했다. 어떤 문장은 신의 음성처럼 느껴졌고 어떤 표정은 자신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처럼 보였다. 그는 이러한 감각을 숨기려 했지만 그 숨김조차 어려운 때가 많았다. 밤이 되면 정신은 더 흔들렸다. 어둠 속에서는 사고가 개인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생각과 바깥에서 오는 감각의 경계를 헷갈리기 시작했다. 때로는 자신의 문장이 다른 차원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느껴졌고 그 문장이 자신을 움직이는 힘처럼 다가왔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사고가 멈추지 않는 경험을 자주 했다. 생각은 쉴 틈 없이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너무 빠른 탓에 그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조차 힘들었다. 친구들은 그의 편지를 통해 변화의 징후를 감지했다. 누군가는 그의 지나친 흥분을 걱정했고 누군가는 그의 절망적인 문장을 우려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도우려 했지만 그는 그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도움을 거부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이 자신을 제자리로 끌어내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 방향이 아무리 위험해 보이더라도 그가 느끼는 세계의 변화는 그에게 압도적이었다. 그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이 시기 그의 글은 더욱 비정상적인 결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장은 여전히 아름답고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은 어느 순간부터 과도하게 팽창되거나 너무 갑작스러운 방향으로 흔들렸다. 사유의 날카로움은 여전했지만 그 날카로움이 자신을 상처내는 모양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는 그 혼란을 글로 정리하려 했지만 글은 오히려 그 혼란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했다. 정신의 균열은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세계를 이해하려 했지만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단단한 형태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세계는 빛과 그림자가 빠르게 교차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 속에서 그는 어떤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쓰고 걷고 생각했다. 그 모든 움직임이 자신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아직 자신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무너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조용한 징후들이 조금씩 알려주고 있었다. 챕터 14 토리노의 한겨울, 붕괴의 순간. 토리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갑고 조용했다. 그의 숙소가 있던 거리에는 아침이 밝아도 온기가 쉽게 돌지 않았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빠르게 길을 건너다녔다. 그 도시의 공기 속에는 희미한 금속의 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는데 그는 그 냄새가 하루의 시작과 함께 조용히 폐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곤 했다. 몸은 더욱 약해져 있었고 생각은 예전보다 더 빠르게 출렁였다. 감정의 고조와 침잠이 더 빈번하게 교차하면서 그의 내면은 이미 안정된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방 안의 작은 탁자 앞에 앉아 글을 쓰려 했지만 문장은 예전처럼 차분히 이어지지 않았다. 글이 갑자기 밝아지거나 지나치게 어둡게 가라앉는 일이 잦았고 문장들의 연결도 이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는 그 변화가 단순한 피로나 질병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큰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사고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고 그 흐름은 때로 너무 빨라서 그 자신조차 따라가지 못했다. 토리노의 한 골목을 걷던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러운 고요함에 사로잡혔다. 바람도 소리도 사람들의 움직임도 모두 일정한 거리에서 멈춘 듯했다. 그는 그 정적 속에서 세상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이상한 감각을 받았다. 도시의 건물들이 기울어진 빛 아래서 서로를 비추는 모습, 머리 위로 날아가는 비둘기의 느린 그림자, 멀리서 울리는 전차의 쇳소리까지 모든 것이 특별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처럼 다가왔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기묘한 확신을 느꼈다. 그 확신은 며칠 동안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자신이 어떤 거대한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믿었다. 정신은 날카롭고 밝았지만 그 밝음은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인 고향에 가까웠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는 일이 늘었고 새벽녘이 되면 새로운 깨달음이 떠오르는 듯한 감정이 찾아왔다. 그는 그 감정에 휩싸여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들은 지나치게 고조된 언어와 과도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언어를 읽은 몇몇 지인은 편치 않은 느낌을 받았으나 그는 그런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아침 그날은 다른 날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공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정신이 기묘하게 안정된 듯한 상태를 느꼈다. 지나친 고향도 깊은 혼란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너무도 투명하게 보였다. 거리의 건물들은 유난히 또렷했고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잿빛 속에 맑음이 스며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상태에 스스로 놀라며 천천히 광장 쪽으로 걸어갔다. 광장 근처에서 그는 마부에게 심하게 끌려가던 말을 목격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말의 숨소리가 흩어졌고 마부의 손에 들린 채찍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말은 이미 지쳐 있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자신이 그 말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과 자신 안에서 솟구치는 감정이 하나의 강한 결로 이어지면서 그는 더는 그 감정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 말의 목을 끌어안았다. 말의 거친 숨결이 그의 뺨을 스쳤고 그는 그 자리에서 울음에 가까운 소리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갔고 마치 그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절망을 한 번에 흡수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 멈춰섰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세계는 그 순간 오직 말에 떨리는 몸과 자신의 심장박동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은 그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이전까지 그를 지탱하던 사유의 구조는 붕괴했고 그는 자신을 세계와 분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었다. 눈물을 흘리며 말을 끌어안고 있던 그는 마치 감정과 존재의 경계가 녹아내린 사람처럼 보였다. 마부는 당황해 그를 떼어내려 했지만 그는 한동안 말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결국 사람들이 모여 그를 진정시키며 숙소로 데려갔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마치 깊은 잠속으로 빠져드는 사람처럼 조용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일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의 정신은 완전히 다른 층위로 이동해 있었고 돌아올 길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토리노의 그 겨울 아침, 그 광장 한복판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붕괴는 그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 순간은 돌이킬 수 없는 문이었고 그는 그 문을 지나 더 이상 이전의 세계로 돌아오지 못했다. 챕터 15 여동생의 돌봄 아래 놓인 긴 침묵. 토리노의 광장에서 정신이 무너진 뒤 그는 더 이상 자신 스스로의 삶을 가늠할 수 없었다. 이전까지도 그는 자주 병을 앓았고 고독 속에 머물렀지만 그 고독은 어디까지나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 그는 그 세계 자체를 잃어버렸다. 주변의 사물을 구분하는 능력, 사람의 말이 의미로 다가오는 감각,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자각까지 모두 희미해졌다. 정신의 끈이 갑자기 끊겨버린 사람처럼 그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토리노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진 다음 곧바로 여동생 엘리자베트의 손에 맡겨졌다. 엘리자베트는 오랫동안 오빠를 돌보는 일을 스스로의 사명처럼 받아들이곤 했지만 이번의 상태는 그녀에게도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다. 예전에 그는 병약하면서도 또렷한 사유를 가진 사람이었고 때때로 편지를 통해 밝고 단단한 문장을 보내오던 오빠였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 마주한 오빠는 말수가 거의 없었고 때로는 환하게 웃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등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 모습은 그녀에게 무겁고도 괴로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종종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특정한 사물이나 풍경을 향하지 않았다. 그 시선은 마치 세계 전체와 단절되어 공허 속에 떠있는 듯 보였다. 때때로 그는 햇빛에 손을 뻗으며 그 빛의 결을 느끼는 듯한 동작을 보였다. 그 손짓은 언뜻 평온해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더듬듯 확인하려는 몸짓에 가까웠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상태는 오랫동안 생각 속을 헤매던 사람이 갑자기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다시는 떠오르지 못한 모습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했다. 한때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던 강렬한 문장들은 사라졌고 펜을 쥐는 일조차 어려운 때가 많았다. 종종 종이를 내려다보며 무언가 쓰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펜 끝에서 나온 것은 의미 없는 선들이거나 끊긴 문장 조각뿐이었다. 그가 남긴 위대한 언어들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이 시절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사유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단지 존재하는 사람으로만 남아있었다. 엘리자베트는 오빠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주변을 자주 정리하고 몸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그의 식사를 챙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때로는 산책을 데리고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산책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그는 종종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렸고
엘리자베트는 그의 손을 다시 잡아 다른 길로 이끌어야 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알아보더라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이따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조용한 웃음이 터져 나오곤 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이전에 그가 가진 날카로운 사유나 깊은 통찰의 흔적이 없었다. 그것은 감정이 무작위로 튀어오르는 듯한 웃음, 방향과 의미를 잃어버린 웃음이었다. 엘리자베트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오빠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편지를 쓸 수 없었지만 편지를 받으면 종종 오래 들여다보았다. 편지의 글자를 손가락으로 더듬는 행동을 반복했고 그런 모습을 보며 엘리자베트는 그가 어딘가에서 아직 언어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그러나 그 추측은 금세 사라졌다. 그는 편지 속 문장을 읽지 못했고 그 문장을 통한 세계와의 연결 역시 없었다. 모든 관계는 그의 기억 바깥으로 밀려났고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때로는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렀다. 정신이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동안에도 그의 몸은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았다. 그는 천천히 움직였고 간단한 동작은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동의 이유를 묻는다면 그는 답할 수 없었다. 먹는 일, 걷는 일, 앉아있는 일, 웃거나 우는 일 등 모든 것이 이유 없이 반복되는 패턴처럼 보였다. 그는 삶이라는 구조의 안쪽에서 빠져나온 듯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 남아있었고 의식의 장치는 깊은 어둠 속에서 꺼져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책들도 서서히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 모든 움직임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그가 남긴 사유는 뒤늦게 평가되고 논의되었으나 그 자신은 그 평가를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조용히 존재할 뿐이었다. 주변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자신 안의 침묵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엘리자베트는 그를 돌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돌봄은 시간이 지날수록 돌멩이를 쌓아 올리는 것 같은 무거운 노동이 되었고 그녀의 마음에도 깊은 피로가 쌓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오빠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은 끝까지 오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조용하고 길었다. 말해지지 않은 감정과 표현되지 않은 사유가 그의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긴 침묵의 시간. 그 시간은 변화도 회복도 대화도 없는 단순한 존재의 연장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유의 사람도 철학의 사람도 아니었다. 다만 남겨진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계에서 벗어난 채 조용히 놓여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챕터 16 죽음 이후에 조용한 찬양. 그의 마지막 시절은 길고도 느린 흐름 속에 있었다. 의식은 거의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물러가 있었고 남은 시간은 침묵으로 채워졌다. 계절이 몇 번 바뀌어도 그는 그 변화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으며 창밖에서 풍경이 달라져도 그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햇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지만 그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서는 조용한 시간들이 쌓여갔다. 그를 돌보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말했다. 그는 먹을 때에도 자는 동안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때때로 미약한 웃음이나 희미한 속삭임이 흘러나오는 것이 전부였다. 그 속삭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것이 과거의 조각인지 희미해진 기억의 잔상인지 혹은 의미 없는 소리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 작은 기척들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히 비워진 존재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미약한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어느 조용한 날 천천히 숨이 줄어들었다. 숨은 점점 얇아지고 마침내 끊어졌다. 그날 방 안은 유난히 고요했고 그의 몸은 마치 오랜 고민 끝에 한층 가벼워진 것처럼 안정된 자세를 유지한 채 남아있었다.
세상은 그 순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의 죽음 역시 거대한 사건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의 리듬을 이어갔고 어디선가 종이 울렸으며 먼 도시에서는 누군가가 새로운 책을 펼쳤다. 그의 죽음은 그런 세계의 흐름 속에서 작은 공기 흔들림 정도로만 스쳤다. 그러나 그의 글은 그 조용한 흔들림을 확대해 나갔다. 생전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문장들이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서서히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수의 독자들이 그의 사유를 찾아 읽었고 그러다 점차 그 글은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의 문장 속에서 익숙한 세계를 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깊이를 발견했고 그 깊이는 시간을 지나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 그의 철학은 죽음 이후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남긴 문장들은 단순한 이론이나 개념을 넘어 삶의 고통과 고독을 통과한 사람이 남길 수 있는 특유의 온도를 품고 있었다. 독자들은 그 온도 속에서 각자의 경험과 상처를 발견했고 그 발견은 또 다른 사유의 문을 열게 했다. 그의 글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고 세계를 새롭게 감각하게 했다. 그는 사라졌지만 사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서 조용히 살아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이름은 점점 더 무겁고 중요한 자리에 놓였다. 그는 생전에 누리지 못한 존경을 뒤늦게 받았고 그의 글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해석을 낳았다. 사람들은 그의 문장을 다시 읽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자신에게 맞춰 이해했다. 시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졌지만 문장 속에 담긴 고유한 힘은 변하지 않았다. 그 힘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세한 진동처럼 울려 퍼졌다. 누군가의 사유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또 누군가의 삶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조용히 확장되었다. 그의 글이 사람들에게 닿기 시작한 뒤 그의 삶 역시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아버지의 죽음, 어린 시절의 고독, 바젤에서의 날들, 바그너와의 관계, 끝없는 병과 통증, 책을 내놓고도 되돌아오지 않던 반응, 그리고 마지막 붕괴까지. 사람들은 그 삶의 무게를 이해하면서 왜 그의 문장이 그렇게 깊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씩 알아갔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길이었고 그 길의 끝에서 태어난 단단한 사유가 바로 그 문장이었다. 죽음 이후에 그는 말없이 남아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그의 사유는 계속 번져나갔다. 마치 아주 멀리에서 시작된 작은 파도가 넓은 호수를 천천히 건너며 모습 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의 존재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떠난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사유는 더 넓은 세계로 번져나가며 조용한 잔향이 되었다. 그 잔향은 지금도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의 삶은 아프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 고요한 잔향은 처음과 달리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으로 남아있다. 그의 문장들은 여전히 깊은 곳에서 빛을 발하고 그 빛은 읽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흔들린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그의 사유는 조용한 파도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